자정이 넘은 시각,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잠든 사이 단 하나의 판결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내내 세계를 압박해온 상호 관세, 그 핵심 무기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수 대법관이 6명이나 포진한 법원에서 나온 결과였는데도 6대3 완패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책 하나가 뒤집힌 얘기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글로벌 무역 질서가, 대미 투자 계획이, 그리고 우리 지갑과 직결된 수출 기업들의 운명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보수 우위라는 건 다들 아시죠?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 성향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홈그라운드나 다름없는 구도였는데 결과는 대3 완패였습니다. 보수 대법관 일부가 트럼프 편이 아니라 헌법 편을 든 겁니다. 트럼프는 2025년 내내 상호 관세를 외교 무기처럼 휘둘러 왔거든요. 한국엔 25%, EU엔 22%, 일본엔 24%를 때리면서 미국에 투자하면 깎아줄게라는 식으로 각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죠. MAGA의 핵심 행보 중심에 바로 이 상호 관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법원에서 정면으로 부정당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헌법의 잣대로 들이댔더니 처음부터 모래 위에 세워진 정책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죠. 트럼프에게도 시장에게도 단순한 패소가 아니라 게임판이 뒤집히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로 꺼내든 건 IEPA, 국제긴급경제권한법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긴급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인데 이걸 근거로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선언하고 행정명령 하나로 관세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겪어온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미국은 수십 년째 만성 무역 적자국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2025년에만 비상사태냐는 거죠. 한국, 일본, EU 같은 동맹국과의 무역 적자를 갑자기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비상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 그 위에 쌓아올린 관세 논리 전체가 무너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관세가 뭔지 본질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관세는 세금입니다.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죠. 그리고 세금을 누가 거둘 수 있느냐? 이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은 국민의 대표 기관, 즉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부과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부터 커피에 세금 더 걷겠습니다 하고 행정명령 하나로 밀어붙일 수 없잖아요. 반드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 하나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때린 겁니다. 법원이 보기엔 이건 명백한 월권이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가 가로챈 거니까요. 실제로 미국 헌법 1조는 관세를 포함한 조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타리프 킹을 자처해도 헌법 앞에선 그냥 월권 행위였던 겁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건너뛰고 자의적으로 관세를 휘두르는 관행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 겁니다.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권력 구조 자체를 재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상호 관세는 꽤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빠르게 줄었고 정부 세입도 급격히 불었거든요. 1년 동안 걷어들인 관세 수입이 무려 2,500억 달, 우리 돈으로 33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번에 위법 판정을 받은 IEPA 기반 상호 관세에서 나온 겁니다. 주로 철강,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와 중국, 한국, EU, 일본 등 밸류체인 국가들에서 거쳤죠. 삼성,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도 이 관세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미국 정부 곳간을 채워준 셈입니다. 문제는 위법이 확정되면 이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굴러간 것처럼 보였던 관세 엔진이 사실은 불법 연료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투자 약속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간 상호 관세를 일종의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해왔거든요. 한국엔 3,500억 달러 투자하면 관세 깎아줄게. 일본엔 반도체 공장 지어라. 대만엔 조선업 밸류체인 가져와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관세 압박이 협상 테이블의 핵심 레버리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 레버리지가 법원에서 무효가 됐습니다. 투자를 약속했던 나라들 입장에선 갑자기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관세 때문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세가 불법이었다면
투자 약속도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이 논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만큼 전면적인 투자 철회는 쉽지 않겠죠. 미국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협상판 자체가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공들여 짜놓은 무역 협상의 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과 시장이 떠안게 됩니다. 트럼프는 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 B의 이름은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미 한 번 쓴 적 있는 카드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때릴 때 바로 232조를 활용했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법원에서 이미 합헌 판정을 받은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상호 관세가 나라별 압박 수단이었다면 232조는 품목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이런 식으로 산업 하나하나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호 관세보다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결국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상호관세라는 간판을 내리고 232조라는 새 간판을 다는 것뿐이죠. 관세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관세가 사라졌다고 안도하는 순간 더 날카로운 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위법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전 세계 기업들의 법무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낸 관세 돌려달라는 환급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 거죠. 1년 동안 2,500억 달러가 거쳤으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2,500억 달 수준이니 삼성 한 회사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이 돈을 이미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관세로 거둔 세수는 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각종 정부 지출에 이미 투입됐을 거거든요. 없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 결국 국채를 더 찍어내는 겁니다. 재무부 일반 계좌, 즉 TGA 잔고를 소진하거나 부채 한도를 늘려서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기대하던 유동성 장세는 물 건너갑니다. 돈이 소송 배상금으로 빠져나가는데 시장에 풀릴 여유 자금이 있을 리 없죠.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지고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그림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국채 얘기가 나오면 금리 얘기가 따라옵니다. 미국 정부가 환급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추가로 찍어내면 공급이 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국채 발작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관세 정책이 극에 달했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린 적이 있었죠.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얼어붙고 주식 밸류에이션이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충격이 실물 경제보다 금융시장에 훨씬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금리 발작은 하루아침에 증시를 흔들어 놓거든요. 미국 정부가 환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 당장 눈을 떼면 안 되는 변수입니다. 관세는 트럼프에게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죠. 나는 타리프 킹이다 라고 선언할 만큼 관세는 그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핵심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그 브랜드가 대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지율에 영향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강하고 단단하기로 유명하지만 핵심 공약이 법원에서 무력화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침묵하던 의원들이 슬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정치적 동력이 약해지면 감세 연장, 규제 완화 같은 다른 정책들도 탄력을 잃습니다. 레임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정치 엔진 전체의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호재입니다. 25%짜리 관세 폭탄이 사라졌으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수출에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월요일 증시 개장 직후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춰야 합니다. 관세 없어졌다, 무조건 사자는 산술적 접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트럼프가 플랜 B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즉각 가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의 25%, 반도체의 50%, 이런 식으로 품목별 고율 관세가 떨어지는 순간 증시는 다시 한번 급락할 수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사라진 안도감보다 새로운 관세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약속했던 대미 투자, 이걸 실제로 철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백지화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지금은 반등에 올라탈 타이탄이 아니라 미국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는 타이밍입니다. 월요일 시장 반응과 트럼프의 다음 카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적 전쟁의 서막입니다. 상호 관세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미국이 세계를 압박하려는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플랜 B는 이미 준비돼 있고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겁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후속 조치, 각국의 반응,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따라가겠습니다.